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김한석 센터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본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는 2014년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설립된 이후 기업 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 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리소스 가이드북과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발간물 간행 및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활동 수행을 적극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6월에 대면 세미나, 9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및 금일 2024년 웨비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선진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웨비나는 국내외 공시감독 현황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공시감독 역할을 대주제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여에 걸쳐 총 4개의 세션과 Q&A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이 지난 후에 약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고 남은 세션과 Q&A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 장수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효과적인 국내외 공시감독 및 현황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총 4개의 발표 세션과 Q&A 세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지배기구의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감독 역할과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의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효과적인 공시 감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외부 강연 자료는 저희 센터의 자문위원이신 유승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님께서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에 있어 충실한 경영지표와 ESG 공시가 갖는 역할과 영향에 대해 제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위촉되신 노준하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부정 발생 시 자본시장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이사의 역할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실 예정이니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가 기업 공시감독과 거버넌스 선진화에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수재 대표님, 본 웨비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신 유승원 교수님께서 경영지표와 ESG 공시, 자본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ESG에 대한 관심 및 밸류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업 공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승원 교수님이 충실한 경영지표 및 ESG 공시가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점검하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유승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경영지표와 ESG 공시라는 제목으로 기업과 자본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시는 회사로부터 시장으로의 정보의 전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전달은 자본시장에서 회사와 투자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 또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보상을 얻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분식회계라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가져오며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대표적인 예가 앨런 사태이고, 이 앨런 사태는 2001년 미국 경제의 침체 원인의 하나가 되었으며 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보 비대칭의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빈센트 앤 코라는 시계를 기억하시나요? 2006년에 유럽 왕실에서 사용하는 고급 스위스 시계로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시계입니다. 1억에 가까운 가격으로도 판매가 됐었는데 실상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판매자는 가짜라는 것을 알지만 구매자는 가짜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속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정보 비대칭 문제로 정보가 없었던 구매자가 손실을 입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났던 것이 블랙 튜스데이입니다. 1929년도 미국 대공황의 시작인 블랙 튜스데이도 기업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의 하나였고, 이러한 자본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투자자의 엄청난 손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도입이 되는데, 그중에는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액트와 같은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앨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앨런은 1996년에서 2001년까지 6년간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80를 넘나들던 주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분식회계에 대한 공시와 함께 20센트로 주가가 폭락하고 상장 폐지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정보 비대칭이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며 시장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인 삭스법이 도입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투자자가 많은 손실을 보게 되고 사후적으로 이를 대처하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투자자는 시장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위험을 투자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즉, 반복적인 회계 분식이나 내부자 거래 또는 허위 공시를 경험한 투자자는 결국 기업과의 관계에서 계속 손실을 경험하며 정보 비대칭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 가치 평가에서 정보 비대칭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여 기업 가치 저평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업 가치의 저평가를 설명한 예가 아컬러브의 레몬스 마켓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하고 판매자만 중고차의 상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차량의 상태를 모르지만 경험에 의해서 중고차의 상태에 따라 차량의 가치가 1,000불, 2,000불, 3,000불 중에 하나이고 그 확률은 일정하다고 평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판매자들이 중고차의 상태를 밝히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구매자들은 중고차의 기대가치를 계산하여 기대가치 2,000불을 판매자에게 구매가격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때 중고차의 가치가 3,000불인 차량을 소유한 판매자는 당연히 2,000불이 충분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팔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불에 팔겠다고 하는 판매자의 중고차의 가치는 3,000불이 아닌 1,000불이나 2,000불일 것이고, 이에 따라 구매자는 다시 한번 기대가치를 계산하여 1,500불을 판매자에게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00불의 가치를 가진 중고차 판매자도 1,500불에는 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는 1,000불짜리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차만 거래가 되고 좋은 상태를 갖고 있는 2,000불이나 3,000불짜리 중고차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실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예제를 보면 구매자가 처음 기대가치인 2,000불을 지불하겠다고 제시했을 때 3,000불 가치를 가진 중고차 판매자는 중고차의 상태를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매자에게 3,000불의 가치를 증명하고 3,000불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불짜리 중고차 판매자도 1,500불이 제시됐을 때 중고차의 상태를 공개해서 2,000불의 제값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중고차의 상태가 시장에 전부 공개되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중고차는 제 가격에 맞는 가격으로 거래되게 됩니다. 위의 예제에서 구매자를 투자자로, 판매자를 회사로 생각한다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량 기업부터 차례로 자율적인 미래 경영 목표의 공시를 통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기업 가치의 저평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의 핵심인 미래 경영 지표의 공시와 관련하여 고려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업의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세션에서 장준호 파트너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므로 저는 공시가 제 효과를 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다음의 가이드라인에서 보듯이 기업의 중장기 목표를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의 처분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실행의 결과를 평가해서 시장과 소통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특징은 자율성과 미래 지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미래 중장기 목표 및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공시를 통해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개가 넘는 기업이 이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했습니다. 여기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으로부터 코리아 밸류지수 편입의 우대 조치까지 8개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 및 선정 기준이 지난 9월에 발표되어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한국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함께 밸류업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사항이 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공시하기 때문에 만약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혹시 불성실 공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예측 정보에 대한 면책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 문구를 명확하게 하면 불성실 공시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고려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공시가 항상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인센티브 문제를 떠나 밸류업 자율공시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 비밀 등 독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든가 부실 공시에 대한 처벌이 예상될 경우 오른쪽의 예와 같이 공시로 인한 혜택보다 자율 공시 후에 발생한 비용이 높아서 자율 공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공시의 내용인 예측 정보에 대한 검증이 어렵거나
검증에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린워싱과 같이 모든 기업이 낙관적인 공시만 하여 우량 기업의 식별을 통한 시장의 합리적 가치 평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밸류업 공시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밸류업 공시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공시 비용이나 불성실 공시에 따른 위험도 저해 요인이겠지만 동시에 성실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이나 보증 그리고 기업 및 경영자의 레퓨테이션 손상과 같은 적절한 시장의 제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율 공시를 통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정보 비대칭의 해소를 통한 밸류업은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자율 공시 환경의 정착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공시 프로그램은 ESG 공시입니다. ESG 공시는 장기적으로는 의무 공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자율 공시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자체의 평가와 함께 ESG 공시 경험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율 공시의 시사점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 공시에 대해서는 세 번째 세션에서 오정훈 파트너도 최근 동향을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ESG 자율공시 평가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험은 90년대 이후 책임 투자의 확산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기업 경영을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ISSB와 KSSB, 유럽의 IFLAC, 미국의 SEC 등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ESG 공시 기준의 개정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SSB와 우리 KSSB가 생각하고 있는 공시 기준의 내용 중에는 연결 기준으로 보고 범위를 정하고 정보 이용자를 투자자로 생각하며 중요성의 원칙을 싱글 머티리얼리티로 정하는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 공시를 시작으로 정보 공개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여 거래소 공시를 통해 법정 공시로 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어려움으로 현재는 2026년 이후로 일정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 공시 시기 연기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의 마련을 위해 IFRS S1과 IFRS S2와 같은 기준 제정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FRS S1은 ESG 공시의 목적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사용자에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FRS S2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 등 주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 배치, 내부 탄소 가격, 경영진 보수와 같은 정보의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IFRS S1과 S2 모두 공시의 목적을 ESG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 공시 도입이 늦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입될 의무 공시에 대비하여 이러한 공시 방향에 대해 대비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발표의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ESG 공시가 보여준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며 효과적인 ESG 공시를 위한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슈는 4가지입니다. ESG 경영의 효율과 비용 문제, 그리고 그린워싱 이슈,
그리고 ESG 평가 기간 간 낮은 상관관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ESG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ESG 경영의 효익과 비용 문제입니다. ESG 경영을 했을 때 기업 가치 상승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은 얼마이며 자발적인 ESG 경영과 공시를 유도할 만큼 효익이 비용보다 큰지에 관한 확신의 이슈입니다. 여기 예로 보여드리는 연구 결과의 경우에는 ESG 관련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한 기업은 미래 투자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ESG 평가 기관 간의 기업 평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유지되고, 중요 ESG 뉴스만 분리하여 보아도 역시 효과가 유지되고 있어서 ESG 경영이 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 수익률로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는 반대로 불행하게도 ESG 경영이 직접적인 효익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연구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ESG 경영과 공시의 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슬라이드 왼쪽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서베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이 발생시키는 비용만으로 23만 불이 지출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딜로이트 그룹의 조사에서도 약 70%의 기업이 직간접적인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스콥 3에 대한 공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보여준 ESG의 효익은 불확실한 데에 비해서 ESG의 비용은 확실히 크게 다가오는 현실이 자발적인 ESG 경영 및 공시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린워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에 반하는 경영 현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신문 기사들을 제가 슬라이드에 담아봤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기업의 ESG에 대한 진정성을 시장이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ESG 경영에 진심인 기업의 노력이 저평가돼서 사장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도리어 ESG 공시가 확대시켜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ESG 평가 기관의 평가 간 상관계수가 낮다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제시됐었던 긍정적인 ESG 결과를 보고한 연구 결과에서도 평가 기관 간의 평가가 상이한 경우 긍정적 ESG 뉴스가 미래 투자 수익률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ESG 평가 기관의 평가 간 상관 개수가 낮다는 사실 역시 ESG 경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이슈들을 전부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시장의 신뢰가 쌓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ESG 경영 자체가 진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오른쪽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의 ESG 리더스 인덱스 수익률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체크했을 때 수익률은 9.61%로 평가되고 있었고 2022년 이후 꾸준히 수익률이 상승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ESG 펀드의 수익률과 설정액 그래프입니다. 최근 수익률을 보시면 높낮이가 계속 있었지만 거의 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액은 2022년도 이후에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ESG 경영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로 시장의 관심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 공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자, 이상으로 밸류업 공시와 ESG 공시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각각의 공시의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다른 발표자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일부 기업의 내부자 거래 혹은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한 기업 가치 저평가 사례를 소개하시면서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경영 지표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으로는 올해 새로 위촉되신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자문위원이시고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신 노준하 교수님께서 회사의 부정과 사회이사의 역할을 주제로 효과적인 공시감독을 위해 사회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노준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노준하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로 회계감사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기업 회계 투명성 역시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대화의 주제는 회사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과연 이사회와 감사는 또는 감사위원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1933년과 34년 정권법과 정권거래법, 정권법은 처음 발행할 때 규제하는 법이고요. 거래법은 이제 유통시장이죠. 그 법이 큰 틀을 잘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그 법이 쭉 이어져 오다가 1995년도에 와서 Private Security Litigation Reform Act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회사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회계사와 이사, 감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회계사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사 절차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새로운 회계감사 기준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회사의 불법 행위입니다. 근데 모든 불법 행위는 아니고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회계사가 발견하게 되면은 이사회나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 회계사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적시입니다. within one day, 그러니까 하루 이내에 SEC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SEC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는 감사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내용이 95년도에 나왔다가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2017년인데 19년부터 발효가 됐죠. 소위 신외관법이라는 건데 외관법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항에서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회계사의 의무죠. 그리고 3항에 보면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서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즉시 정권선물위원회와 감사원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1995년도에 미국에서 도입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사와 감사위원회 역할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사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직면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드러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외관법 22조 3항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조사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실 텐데요.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해야 될 사항은 부정행위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나 불법행위죠. 즉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서 조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야 될 주체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근데 미국은 회계사가 선임을 해요. 회계사가 책임지고 외부 전문가 또는 자체 보유 전문가를 이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인데요. 이 외부 전문가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정의는 없습니다. 그냥 외부 전문가인데, 현실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이 외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서버 등 저장 매체를 접근을 해서 일단 전체 자료를 이미징, 즉 자료를 복제해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허다히 일어나죠. 똑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자료를 일단 복제해 오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키워드로 관련 증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좁혀서 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관련자 면담 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민간인인 조사 전문가이지만 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과 동일합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A사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19 회계연도에 대해서 일어났던 사실인데요. 제가 이 회사의 감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 A사는 회계 분식 여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년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정의 이슈는 3, 4년 전에 이 중동 지역에 수출한 제품에 대해서 중동 지역 에이전트가 클레임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그 클레임 제기 내용은 정상 판매가 불가하다. 그래서 폐기하거나 또는 할인해서 팔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이 제기되면 반품인데 반품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손해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손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았는데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은 200억 정도의 직접 보상을 해달라. 또는 그것이 어려우면 마케팅 비용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일반적인 클레임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3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을 감리 과정에서 알았는데요. 감리 지적사항은 200억 원이라는 금액이 구체화된 3, 4년 전에 우발 손실로 미리 회계 처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3년 전에 손실로 처리했어야 된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했느냐. 3, 4년 정도 이 내용이 실갱이를 벌리다가 한 4년 정도 후에 마케팅 비용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감리 지적 내용은 알고도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니 고의다. 3, 4년 뒤에 회계 처리했으니까 고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고의가 되면은 대표자를 검찰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런 사실들이 있었죠.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특징이 사회이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즉 독점적 위치의 대주주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자가 검찰에 통보되거나 고발되면은 연임되기가 어렵겠죠. 연임 시기였습니다. 2019년 현재 이 회사의 규모는 자산이 약 10조, 매출액이 5조, 영업이익이 1.4조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이 1.4조인데 200억 원의 회계 처리를 미리 처리하지 않았다?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회사는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냥 진행이 되면은 검찰에 통보가 될 것 같았고 신문에 나고 대표이사가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배구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보니까 회사는 그냥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번 건은 좀 지나치게 그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분야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같이 활동했던 감사위원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이 감사위원회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포렌식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도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실제로 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 회사가 억울함을 스스로 벗어보자. 그랬더니 회사 대표이사가 굉장히 겁을 냈습니다. 혹여 조사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뭔가 좀 잘못된 게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거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대표이사가 고의로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감리 내용도 그것이 타겟인 것 같습니다. 직접 지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며칠간 대표이사가 고민을 하더니 저희 의견에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과는 우선은 이제 외관법을 따라야 됩니다. 감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국내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다행히 존재했습니다. 4대 법인, 소위 말하는 이제 안진, 3일, 삼정, 한영 같은 4대 법인은 이미 내부의 디지털 포렌식 그 팀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선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법무법인으로서는 김앤장이나 율총 같은 대형 법인에서 그 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앤장은 주로 미국에서,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 제소됐을 때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국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이런 6개 정도의 포렌식 전문팀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이었습니다. 우선 안진회계법인 내부에 있는 포렌식 팀은 배제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직 감사인이었는데 감사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미를 제공한다 그러면
조사 결과를 보고하더라도 감사위원회 또는 회사와 조사기관이 서로 짜고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한다면 조사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회사에 자문을 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또는 법률 대리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앤장이 제외가 됐습니다. 남은 여러 전문가 중에서 결국은 율촌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율촌 팀을 감사위원회가 만났는데 변호사님들이 형사팀이었어요. 즉 형사팀에서 검사 활동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전문가들도 오셨습니다. 역시나 PC, 노트북, 휴대폰, 서버 등 저장 매체에 대해서 이미징을 하더군요. 자료를 복제했습니다. 물론 회사가 스스로 조사를 받기로 했으니까 조사 대상 부서에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사진의 지시는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역시나 적절한 키워드로 관련 증거들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자료가 실제로 조사 대상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자를 면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담 조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직원 일부가 제대로 이제 협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를 들면 회사가 그때 의도적으로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이 가장 직접적인 관련자인데 잘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사실은 가슴을 좀 졸였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증언을 하고 관련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순탄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사 과정에서 주주총회가 임박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사업 보고서 제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회계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감사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감리 중에 있고 감리 과정에서 부정 이슈를 제기를 했다. 의도적이다. 근데 200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전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렌식 조사 결과가 끝나기 전에는 감사 의견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도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사업보고서 기한 연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주주총회 일까지는 어떻게든 결과를 도출하도록 감사위원회와 그 포렌식 조사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약 1000페이지 가까이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감사위원회 보고가 됐고요. 이사회에 소상히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과정이 정말 소상히 밝혀졌습니다. 포렌식 조사 결과만으로. 검찰에 가면 아마 이렇게 소상히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메일 주고받은 거, 그 팩스 주고받은 거 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감사위원회가 그 결과를 정권선물위원회의 법률에 따라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 사례는 국내 최초였습니다. 정권선물위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가능하구나. 법은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하구나. 정권선물위원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감리 결과 나왔는데 고의 수준에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고 시장에 충격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거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이런 결과를 보고 회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게 공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공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늘 의혹이 있습니다. 상장에서는 특히나 그렇죠. 많은 주주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떳떳하다면 대개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영향을 받은 임원들이 규모가 큰 경우에 스스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의혹을 제기하죠.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의혹을 제기받는다면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례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사실 이 포렌식 조사가 굉장히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는 미국은 회계사, 즉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면 회계법인이 자체 포렌식 감사팀을 이용해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고 감사 의견을 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감법이 있어서 회계법인이 직접 조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외감법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주도해서 포렌식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즉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감법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 법에서 의무를 부여했고 책임을 부여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겠죠. 그 당시 감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책임이 있으니까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까지 감사위원회를 조사한 경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감사위원회를 다른 회사의 감리에서도 조사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조사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감시를 제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이사회 멤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셔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안진, 즉 감사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포렌식 팀이 있는데 율촌에서 포렌식 조사 과정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이 안진의 포렌식 팀의 헤드를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만약에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결과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감사인이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까다로운 감사인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떳떳한 회사가 나는 떳떳하니 내 떳떳함을 증명해 다오라는 부탁입니다.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를 받는 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떳떳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자신을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이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으면 약 97%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정 의견을 받는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97%가 문제가 없다는 거냐.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데 원래 떳떳한 회사만 감사를 받습니다. 떳떳하지 않는 회사는 스스로 떳떳하지 않는 것을 증명받을수록 자신에게 불리하죠. 자, 이 회계감사라는 것이 시장으로부터 정말 떳떳한 사람이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이득이고 회사로서도 자금을 모집해서 큰 성과를 내는 그런 윈윈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잘 활용하고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와 유사한 만약에 사례가 발생한다면은 함께 고민하시고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회사의 부정 이슈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사실은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그 부정을 저질렀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닌, 대표이사는 항상 회사를 똑바로 경영하려고 하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정에 휘말리게 된 건데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를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외부기관, 즉 검찰에 통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검찰이 나와서 우리를 조사하는데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조사하게 되면 모든 게 이상합니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소개했는데 회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사와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변화와 관련된 최신 사례를 통해서 이에 대응되는 국내의 법적 근거와 디지털 포렌식의 역할과 조사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이사가 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이사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한 10여 분간 쉬었다가 3시 5분부터 다시 세 번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웨비나의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종훈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 부문 파트너께서 최근 회계 투명성과 지배구조 공시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감독에 필요한 지배기구의 참고사항을 설명하며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훈 파트너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그룹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웨비나의 세 번째 세션을 발표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오정훈 파트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개선 방안 및 글로벌 이사회 공시감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선 글로벌 기업들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감독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현황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공시를 시작한 5천억 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 준수율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감독 동향입니다. ESG 공시와 관련된 지배기구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시기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는 ESG 공시, 보고를 향후 예상되는 감사위원회의 중점 리스크로 선정한 비중 및 순위가 39%로 3위였지만 2024년에는 22% 6위로 비중 및 순위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장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년 1, 2위는 사이버 보안과 전사 리스크 관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공시감독 책임의 주체도 2023년에는 감사위원회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 이사회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였지만 2024년에는 감사위원회 책임이 14%로 감소하고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ESG 공시에 대한 감사위원회 책임인식이 강화였는데 2024년에는 감사위원회보다 이사회의 역할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렇게 ESG 공시감독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공시감독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는 글로벌 규제 동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SEC 기후공시 규칙안이 조정되면서 ESG 공시감독의 책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규제의 영향력이 아직 강화되기 이전에는 ESG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만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부각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SEC 기후공시 규칙의 최종 채택 및 캘리포니아주 기후공시법 제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ESG 전략과 측정 프로세스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규제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사회의 책임이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ESG 공시감독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관련 규제 동향이 채택되고 제정되면서 구체화되고 규제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사회로 그 책임이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 공시감독에 있어 글로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사회는 ESG 전략 수립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며 기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ESG를 통합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등의 ESG 전략과 재무, 운영, 규제, 전략 등의 전사적 리스크가 이사회의 주요 안건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반면 글로벌 감사위원회는 ESG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감독하고 ESG 리스크 및 ESG 데이터 인증 활동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및 자문을 통하여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공시 프로세스 검토, 리스크 매트릭스 평가 및 관리 감독,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하여 ESG 리스크 및 데이터 인증 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는 ESG 전략의 수립,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수립한 ESG 전략의 결과를 감독하면서 ESG 공시감독에 있어서 글로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이사회 ESG 공시감독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ESG 공시감독을 위하여 글로벌 이사회는 ESG 전략 수립과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ESG를 통합하는 역할을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와의 협력 및 이해관계자와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ESG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ESG 공시감독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양방향 소통을 주도하고, 그리고 ESG 공시 관련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ESG 목표의 중요성을 전사적으로 인식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구성원이 ESG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이사회는 ESG 공시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감독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감사위원회는 ESG 공시감독을 위하여 ESG 관련 공시 절차 및 내부 통제 감독, ESG 리스크 감독 및 ESG 데이터 인증 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공시의 일관성 및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ESG 정보 관리 및 공시 절차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ESG 리스크 식별, ESG 리스크의 우선순위 설정 및 주요 정보 결정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타 위원회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전략과 재무 성과 간의 연관성 평가를 위하여 ESG 목표 및 지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데이터 인증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ESG 데이터 외부 인증의 절차를 감독하고 외부 인증 담당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ESG 공시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감독 동향은 규제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책임이 전환되고,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활동을 감독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사회는 ESG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감사위원회는 ESG 관련 공시 절차 및 내부 통제 감독 및 ESG 리스크를 관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올해 5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는 등 아직 글로벌 동향에 비하여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SG 공시 의무화도 최초에는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이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ESG 공시에 대한 국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시는 글로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비하여 아직은 뒤처진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 감독 동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하여 여러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분들도 향후 ESG 공시 감독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지배구조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내부관상인 협회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직의 활동을 보호하고 지시하며 관리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설치한 프로세스의 구조의 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ECD나 미국 SEC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OECD는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체계 및 해당 목표를 달성하고 모니터링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SEC에서는 조직 관리와 통제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관들은 기업 지배 구조를 포괄적으로 기업의 조직 구조나 프로세스에 국한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로이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표의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지배 구조는 조직 구조나 프로세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리더십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도록, 혹은 이사회와 내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혹은 통제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식별하는 등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조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관이나 딜로이트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지배 구조는 기업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규칙, 프로세스 및 관행을 통칭하고 주주, 이사회, 경영진, 임직원, 고객, 그리고 협력업체, 투자자, 지역 공동체와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은 국내 ESG 관련 언급기사 중 지배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개월간의 ESG 관련 언급기사 중 지배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표입니다. 그중 지배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ESG 요소 중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CEO 리스크, 그리고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배구조가 불건전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고발 등이 이루어지고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이 향후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규를 재개정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 경쟁력 순위는 OECD 국가와 신흥국이 포함된 총 67개 국가 중 중위권인 22위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1년에는 ESG 모범 규정을 개정하였고 2022년에는 ESG 공시기준 정책 제안서 제정, 그리고 2023년에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2024년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및 지속 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향후 지배구조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 경쟁력 중 기업 효율성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 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여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 효율성 부문의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경영 가능은 이사회의 감독과 주주 권익 보호 여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필수 과제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28위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가 발간한 Corporate Governance Watch 2023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년마다 발간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은 글로벌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호주가 매년 1위를 차지하는 것과 일본이 점차 순위가 올라 2023년에는 종합 2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14년부터 상장 규정 및 스튜어드십 코드 기반의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2015년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등 10년 이상 지속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통하여 2020년 대비 3단계 상승하여 2023년에는 2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고
그리고 2019년부터 2조 원 이상 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이루어져 일본에 비하여 다소 늦은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기업 거버넌스 및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워치 2023에서 세부 항목별로 대한민국의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평가 항목 중 투자자 부문은 3위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평가 항목은 12개 국가 중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권 항목인 지배구조 제도는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요인이 높고 일반 주주 보호수단 및 이사회 독립성 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지배구조 제도의 순위가 낮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거버넌스 개혁 로드맵 마련 및 추진을 통해 주주 권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사진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제공,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한 자사주 보유를 금지, 그리고 네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협력적 관여 활동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공시 제도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공시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해관계자의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한 ESG 정보 공개 기준의 수립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와 환경과 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 법인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2024년에는 5천 원 이상 상장 법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 상장 법인까지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기업 지배구조뿐 아니라 기업 공시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장표는 2024년 5월에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의 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원 및 기회 관련 정보 공시의 핵심 요소로 거버넌스, 전략, 위원관리, 지표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버넌스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원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관련 정보입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기본 구조를 의무 공시 기준과 선택 공시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를 위해서 사전에 미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본 세션에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니 향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천 원 이상 상장 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지배구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3가지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15개 핵심 지표 준수협을 작성해서 의무 공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3차로 개정되면서 2024년에는 주주와 관련된 4번째 핵심 지표인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이사회와 관련된 11번째 핵심 지표인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인지 여부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사회와 관련된 6년 초과 장기재직 사회이사 부존재 여부와 감사기구와 관련된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이 있었지만 올해는 해당 내역이 핵심 지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배당 예측 가능성의 신규 핵심 지표 지정뿐 아니라 소액주주 기관 투자자와 소통한 내용 및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 채널 마련 여부, 그리고 영문 공시 비율 등을 공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본 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등 주주 측면의 기업 지배구조 구조가 개선되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사회 측면의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다양성이 신규 핵심 지표로 지정되었으며 이사회 보수 정책 및 임원 배상 책임 보험 제도 활용 여부 공시, 그리고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등 전반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5천 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법인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평균 62.9%의 준수율, 그리고 1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42.9%, 5천 원 이상 상장법인은 35.8%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비상장 법인의 자산 규모와 핵심 지표 준수율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조 원 이상 집단과 5천 원 이상 집단의 준수율의 차이가 큰 6개 항목을 위주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인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입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연간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안건을 사전에 확정하고 주요 자료를 사전에 작성하여 소집 공고와 함께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필요한 주요 자료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서, 의안 설명서, 의결권 위임장, 사업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자료, 배당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만 신경 써서 준비하고 주총 4주 전에 소집 공고를 실시한다면 첫 번째 핵심 지표를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준수율 개선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5번째 원칙인 배당 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을 연일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5천억 이상 상장법인의 평균 준수율이 2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배당 정책 및 향후 배당 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것으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주 만족도와 충성도를 증대하고 주주 신뢰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당 실시 계획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주가 안정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배당 정책 설명서 및 배당 지급 일정,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 등을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준수율을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6번째 핵심 지표인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항목은 5천억 이상 상장법인의 평균 준수율이 11%로 15개 핵심 지표 중 준수율이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규모가 작은 상자법인의 경우 소유 경영의 분리가 미흡하여 이러한 승계정책의 마련이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계정책 마련을 위하여 각 기업들은 먼저 조직의 전략적 목표 및 비전을 수립하고 이사회 내 승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선정 기준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인재 풀 분석 및 외부 인재를 탐색하는 등 비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승계 정책을 구축하면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번째 핵심 지표인 기업 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2조 원 이상 상장법인들은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등의 내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평판 조회 및 배경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서류 검토, 면접, 신층 인터뷰 등 다단계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임된 경영진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여 임원 선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5천억 이상 상장 법인들도 임원 선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시행하면 쉽게 핵심 지표 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1번째 핵심 지표인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단일성이 아닌지 여부입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여성이사의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사가 많은 기업은 더 나은 재무 성과와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여성 리더십은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조직문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성별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업은 긍정적 이미지를 통해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우수한 여성 인재 유치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별 다양성을 위해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명시하는 등 정책 수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자 풀 확대 및 다양한 네트워킹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여성 인재 육성이 필요하며 공정한 선임 절차 운영을 통하여 여성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핵심 지표인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항목은 2조 원 이상 상장법인과 5천억 이상 상장법인의 평균 준수율 차이가 59.1%에 달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매분기 감사위원회가 개최되고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5천억 이상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가 아닌 3인 이상 감사로 구성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평균 준수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감사 실무 집신상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항목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계약 단계와 감사 계획 단계, 감사 수행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종료 단계입니다. 비록 이러한 분기별 회의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외부 감사인의 협조만 있다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6가지 핵심 지표 준수율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지배구조의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문제는 이제 기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배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ESG 공시감독 동향과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ESG 공시감독을 위한 역할이 어떠한지,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5천억 이상 상장 범위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감독 포인트 및 국내 기업 지배구조 현황,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서 공시의 리스크 감독,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과 리스크 통합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딜로이트의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감독해야 할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전략, 경영성과, 윤리경영, 인재관리를 위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관리하여 효과적인 지배구조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본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정원 파트너님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현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웨비나의 마지막 세션으로 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합 재무서비스 그룹 장준호 파트너님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와 이사회 역할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소통의 전 과정을 이끄는 지배기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지배기구의 효과적인 밸류업 공시감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장준호 파트너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딜로이트 한진의 장준호 파트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금방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기업별 역 프로그램의 공시와 이사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 사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서의 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밸류업의 성공적인 과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앞선 그 웨비나 시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난 금융당국 지난 5월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 카인드의 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회사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노력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제 회사를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따라서 이제 주가를 상승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이할 점은 지금 지난 5월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표를 했고 9월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100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11월 달 안에 이제 ETF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사들에게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사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해당 기업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난 5월 말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단 시작한 이후 64개사가 11월 5일까지 일단 공시를 했고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시를 하겠다는 예정 공시고 현재 실질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한 회사들은 23개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율이 저조한 현황이 있고요. 더구나 9월 말에 그 밸류업 지수 100개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 회사들조차도 현재까지 11개사만 밸류업 보고서를 공시를 했고 나머지 회계사들은 지금 밸류업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회사들은 당장 지금 공시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밸류업 지수와 더불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밸류업 표창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 밸류업 표창을 수여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무회계, 상장 공시, 홍보 투자 등 3대 분야에서 8가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 5종 세종 지원은 뭐 기존의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기적 지정 시 이제 유예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면제보다는 유예로 정책을 좀 변경한 것 같고요. 아울러서 감리 제재 조치 시에 이제 감경 사유로 반영을 할 거고 공시에 있어서 불성실을 공시할 때 조치를 유예하겠다라는 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밸류업 표창 대상 기업을 10개 회사로 지금 한정돼 있어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한정적으로 제공이 될 거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주전환 정책을 확대하면은 법인세라든가 배당 소득세를 저율 분리하는 과세, 그다음에 기업 상속세에 있어서 대상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자고 한다면 크게 종합성과 이사회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기존의 사업 보고서라든가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의 기업 가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 중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업 가치 밸류업 보고서에 종합적으로 이제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이사회의 의결이나 이제 심의나 거치는 의무 사항들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에서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공시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결을 하고 관여를 해서 그런 공시 내용들이 시장에 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금융당국에서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성하고 이사회에 대한 책임이 좀 부여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 우리보다 10년 전부터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일본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은 2014년도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22년도에 거래소를 개혁을 하였고요. 23년도부터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금 한국판 밸류업 프로그램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봐요. 네, 보시면 지금 이행이 미흡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제 개별 지도를 하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데요. 저희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라면 기존에 공시한 회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별 지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짧은 기간에 1년 기간이 2023년도 3월부터 24년도 7월까지 1년 5개월 기간 동안에 주가나 PBR을 보시면 상당히 주가 지수라든가 PBR이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나 토픽스가 1년 5개월 만에 각각 39% 이상 상승을 했고 PBR도 8.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에 참가한 기업 수도 프라임 시장에서는 400개사에서 1200개사로 증가를 했고요.
스탠다드상에서도 124개에서 거의 500개사로 각각 47%나 17%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밸류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의 포인트인데요. 일본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공시한 사례 20개 사를 선정을 해서 모범 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투자자 관점에서 회사가 분석을 하거나 목표를 수립을 했는지, 그리고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해 보시면 투자 관점에서 자본 비용을 파악하거나 회사의 하세를 다면적으로 평가를 한 회사, 분석한 회사,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와 실현 방안을 상세하게 수립했는지, 그리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는지와 그다음에 주주와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런 모범 사례들은 도입 초기인 저 한국판 밸류업에 있어서 좋은 벤치마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 가치 제고의 개개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기업의 수익성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해서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그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금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여 배당을 확대하는, 특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 세 번째로는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이사의 역할을 강화해서 거버넌스를 선진하는 방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저희는 도입 초기에서는 회사가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 최근에 공시된 내용들의 회사들의 비금융 회사들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기업 기초 체력 강화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거나 거버넌스를 선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공시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금융당국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과 거버넌스 선진화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이사회와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공시 예시 항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측면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비재무제표 항목에 대해서 회사가 진단을 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사회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과정들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가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의결을 하고 그 내용들을 밸류업 공시에 포함을 한다라면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상당히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도 이런 진단의 전 단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시 내용에 있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법들이 상법이나 외부 감사법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주 배당이나 주주 제한에 관한 처리 등의 등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독이나 이사회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 등은 상법이나 외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내용들이 단순히 회사의 그냥 운영진에 의해서 공시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역할들이 충분히 법적으로 수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실무진들이 수행하는 현황 진단, 그다음에 목표 설정을 한 후에 이행 평가나 수익 통화에는 전 과정에 있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책임 있게 역할과 의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아까
법적인 규정도 그렇고 금융당국의 권고사항도 그렇고 내용성을 보더라도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신뢰성은 상당히 담보하고 있고요. 뭐 부의적인 얘기긴 하지만 소통이란 내용들이 상당히 밸류 프로그램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는 회사가 공시한 내용들을 시장에 공시한 내용도 있지만 회사가 수립하는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 그 기회가 다양하게 돼야 된다는 내용들이 밸류 프로그램의 또 한 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소통이 확대되면 될수록 회사가 회사의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논문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러한 결과들에 따라서 회사의 실질 가치가 주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과정들을 밸류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감사위원회에서의 이런 과정에서의 관리 책임도 필요하지만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투자자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에 뭐 내용들이 많은 설명을 해주셔 갖고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공시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이제 딜로이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보시는 밸류업 프로그램 속에는 일단은 회사가 요즘 회사들이 필요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의 내용에 초점에 맞춰서 회사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무지표나 비재무지표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 방안을 같이 저희가 잠을 하고 공시안 작성까지 가는 업무를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업무들은 저희가 밸류업팀 구성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센터와 그다음에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딜로이트 일본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공시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향후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밸류업을 할 수 있도록 밸류 크리에이션 전문가,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다수한 전문가들, 그리고 IR, PR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밸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한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와 이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준호 파트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준호 파트너님께서 일본의 기업 가치 제고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지배기구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4개 세션을 진행해 주신 연사분들을 모시고 Q&A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3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접수받은 궁금한 사항들을 좀 취합을 해봤는데요. 웨비나에 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질문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지 못하는 사전 질문은 추후 별도로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전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개선점은? 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센터를 맡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제가 여러 군데 강연을 나가서 설명드리는 장표인데요. 장표 오른쪽을 보시면 국내 2023년
코스피 200 기업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 경영, 그다음으로 인사, 그다음으로 특수관계 거래가 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 왼쪽은 저희 딜로이트 글로벌 프로그램 보드룸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서베이 결과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저희 나라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의 안건이 기업 문화,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 ESG 전략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느끼셨겠습니다만 국내 이사회와는 다르게 글로벌 이사회에서는 보다 좀 거시적인 내용들을 다양한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활동 측면도 좀 논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 이사회의 그 회의별 평균 소요 시간은 약 2.7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를 회의를 평균적으로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국내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연간 평균 업무 소요 시간이 있습니다. 200시간에서 300시간 미만이 37%, 300에서 400시간 사이가 21%, 200시간 이상이 57%, 8%가 돼서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200시간을 월별로 나눠보면 대략 16시간이 넘습니다. 그 풀타임 기준으로 이틀, 300시간은 25시간 정도 되는데요. 풀타임 기준으로 3일에 가까운 시간을 매월 투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국내의 사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개선할 점은 여러 방면에서 논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이사회 안건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나중에 또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유승원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 보고서 유의점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뭐 지속 가능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는 사실은 뭐 그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속 가능 보고서를 내실 때 이렇게 보면 과거에 처음에 준비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보였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년 그냥 루틴한 작업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했던 내용들을 그냥 조금 더 정리하는 이런 정도의 보고서 형태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보고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가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공시, 보고라는 것들은 시장과의 일종의 대화이고요. 또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정형화돼 버리고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된다면 시장이 그런 대화를 믿어줄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과연 내가 진정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ESG라는 프레임 안에서 내가 시장과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ISSB에서 얘기하고 있는 S1이나 S2에도 보면 투자자들,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런 기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위기 사항이 있고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를 소통하라라는 쪽이 방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동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기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에 대한 소통이 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그런 과정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관한 내용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가 딜로이트 그룹의 허규만 파트너가 과거에 발표했었던 발표 자료 중에 한 장표를 제가 빼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자료를 조금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좀 노력을 통해서 시장과 진솔한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서에 담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역할 중 현업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관찰 및 검증 자료 요청 및 확인까지 감사위원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지요?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일임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정석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노준하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궁금해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의 시작과 검토 과정 그리고 종료를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시작은 감사의 시작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감사위원회가 비상임이기 때문에 회사의 뭐 속속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일의 시작을 위해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시작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일의 시작을 하면 되는데 진행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진행 계획은 감사실에서 대체로 준비를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감사위원회가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라라고 승인을 해주고 진행 과정을 때때로 여쭈면 될 것 같습니다. 여쭌다는 것은 진행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가 되면 결과 보고를 받고 그 결과 보고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위원 중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다수이시겠지만 또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와 관련돼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감사위원이 어떤 역할을 지금 이런 보고서가 왔는데 이런 감사 계획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스스로 학습을 하시고 또 외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또는 내부 전문가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실무진에서 그 계획한 계획이나 수행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에서 이제 임원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임원이 있고요. 임원은 이제 집행 임원이죠. 대표이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임무를 분담해서 그 집행 임원을 두고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행 임원이 직접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밑에 이제 사원들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들은 대개 사원들이 하죠. 그리고 감독 검토하는 일들은 임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이사들도 결과적으로는 대표이사 정도의 업무 수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감사를 수행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의 개정 방향은 어떻게 될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오정훈 파트너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의 개정 방향이 이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강조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주목할 만한 개정 방향은 첫 번째는 이제 ESG 정보 공개 강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ESG 요소를 포함해서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환경 영향을 명확히 보고하는 것이 주요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회 다양성 및 전문성 확대가 아닌가 싶네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 그리고 특히 여성 이사와 독립 이사 비율을 명확히 공개하는 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강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는 이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주 소통 및 주주권 강화. 이는 이제 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도 주요 개정 방향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보고서에 포함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디지털 및 데이터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보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등을 위한 정책과 조치에 대한 보고가 앞으로는 그 개정의 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섯 번째 사전 질문인데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상 공시 예시 항목의 거버넌스 개선 계획을 수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개선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요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장준호 파트너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보다 앞선 세션에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제안을 말씀을 드릴 때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보고서상 핵심 지표 준수를 좀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자산 5천억 이상 코스피에 있는 상장회사들도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핵심 지표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작년 기준으로 보면 2조 원 이상 회사도 준수율이 68%고 1조 원 이상 회사도 5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선해야 할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마다 좀 기업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개선할 사항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모든 연사분들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질의 주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신 분들께 추후 별도로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 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저희 센터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전문가 인사이트가 담긴 여러 콘텐츠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 발간물을 구독하여 이메일로 보고서와 카드 뉴스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기 영상은 추후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확인서 발급은 지금 웨비나를 시청하신 브라우저에서 향후 일주일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본 웨비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CPD로 인정이 됩니다. CPD 인정이 필요하신 공인회계사 분들께서는 CPA 등록번호를 저희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참석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입하셨으면 추가로 보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수행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로도 사회이사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유사한 행사를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